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의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기관지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세기관지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 호흡기는 입과 이렇게 후두를 내려와서 기관이라는 단단한 파이프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죠. 기관지라고 합니다. 이게 내려가서 폐 속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로 갈래를 쳐서 가지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이 기관지의 맨 끝에 이제 폐포라는 게 연결이 돼서 이 공기가 들어가면 이 폐포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런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아서 몸에 산소를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포하고 연결된 마지막 기관지, 제일 가는 기관지를 모세기관지라고 합니다. 이 모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이제 우리가 모세기관지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모세기관지염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호흡기 감염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 RS 바이러스, 물론 이제 RS 바이러스가 모세기관지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제 감기 같은 것도 일으키지만 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RS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특정 바이러스가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아주 가벼운 감기부터 해서 아주 심한 폐렴까지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호흡기 감염을 진단을 할 때 이게 상기도에 감염인지 후두염인지 기관염인지 기관지염인지 모세기관지염인지 폐렴인지 이런 진단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어느 바이러스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RS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모세기관지염과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모세기관지염이 다르냐? 그렇게 크게 임상 양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호흡기 감염 진단에 있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의사들의 어떤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환자의 경과를 보고 치료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원인인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기관지염은 RS 바이러스가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데 이 RS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활동하는 시기가 이 환절기입니다. 10월부터 3월 사이. 가을부터 봄 사이에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이 RS 바이러스가 그 기온과 그 습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콧물, 기침, 약간의 열,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얘기하는 상기도 감염의 증상을 나타내면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가벼운 감기 증상을 앓고 지나가게 되는데 돌 이전의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소수의 아이들에게는 이 모세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됐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벼운 감기로 이제 지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점점 심해지죠. 기침도 심해지고 이 모세기관지염이 제일 가는 기관지에 생기는 거니까 그 기관지가 좁아지면은 공기가 들어가는데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심한 기관지염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모든 모세기관지염 환자가 다 급하게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증상을 보일 때는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숨 쉴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쌕쌕거리고 약간 고음에 삑삑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청진기로 들어야만 알 수가 있지만 심할 때는 밖에서 들리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런 소리를 밖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 쉴 때 우리가 호흡이 힘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흡할 때 우리가 늑간근, 갈비뼈 사이에 근육을 써서 이 가슴을 부풀려서 폐를 이렇게 부풀려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폐가 부풀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 사이 근육이 쑥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늑간근의 함몰을 보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이제 흉곽이죠. 흉곽 아래 배가 쑥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숨이 가빠서
잠시라도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젖병을 물리면은 수미가 벌써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아예 물도 못 마셔요. 그래서 젖병도 거부하고 쌕쌕거리고 숨을 가쁘게 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기관지를 통과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 폐포에서 산소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기관지가 아주 좁아져 있으면 공기가 통과를 못 하겠죠. 그럼 산소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니까 청색증, 손끝이나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도 빨리 소아청소년과에 내원을 해야 돼요. 그 탈수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입안이 원래 이렇게 침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입안이 촉촉해야 되는데 입안이 바싹 말라 있다든지 평소보다 물 마시는 양이 적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도 나고 수분 손실은 많은데 물 보충이 안 되면 당연히 탈수가 오겠죠. 그리고 탈수가 심하면 애가 울긴 우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기저귀를 차는 아이들은 소변 기저귀를 하루에 6개 이상은 적셔야 하거든요. 근데 기저귀가 평소보다 적게 나온다. 소변을 6번 이상 보질 않고 5번 이하로 본다. 이런 경우에도 탈수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탈수가 심해지면 아이가 활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평소와 같이 이렇게 막 활발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 콧물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하면 이런 호흡기 증상들이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기침이나 콧물이 지속이 된다든지 또 호흡곤란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원래부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낭성섬유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좀 흔한 질환인데 이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미숙아들 나오면 이제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고 나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미숙아로 나와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소아과에 내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떤 병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아이가 장기 이식을 받고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또는 암이 있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모세기관지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일 때는 빨리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세기관지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있으면은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딱 써서 바이러스를 죽이면은 빨리 병이 낫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항생제를 쓰면 되지 않을까? 항생제를 쓰면은 이 바이러스를 죽여서 빨리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항생제는 세균,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을 죽이는 약이라서 바이러스는 죽이질 못해요. 완전히 다른 병원체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라서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을 죽여서 우리 몸속의 면역의 평형을 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에서는 절대 항생제는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모세기관지염이다 라고 진단을 내려놓고는 항생제를 썼다. 그러면 그 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항생제를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설명 없이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진단을 내려놓고는 항생제를 쓴다. 그건 좋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 병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모세기관지염은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 애가 저절로 나을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이제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그 쳐들어온 병원체를 죽여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이 없을 때는 아이가 이제 저절로 회복이 될 때까지 증상을 좀 완화시키면서, 왜냐하면 2주, 3주 지나면은 아이가 이제 바이러스를 몸속의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내쫓아서 병이 나을 텐데 그때까지 너무 힘들게 그냥 두면 오히려 그 힘든 증상 때문에 애가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면서 저절로 회복될 때까지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증상 완화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습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가습기를 쓰는데 아이가 그 숨 쉬는
그런 공기는 좀 더 습도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습기를 아이 근처에다 놓고 가습기의 그 습기가 아이 얼굴에 직접 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가 막혀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은 코 속에 이제 식염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리 식염수는 이제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 코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이 부어 있는 물이 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어 있던 점막이 이렇게 짜부라들죠. 부어 있던 점막이 짜부라들면 이 코 구멍이 이제 넓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코에 식염수를 자주 넣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체액 성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넣어줘도 애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코 속에 식염수를 좀 자주 넣어주자. 요새 뭐 약국에서 좀 이렇게 막 칙칙 뿌리는 것도 있고 뭐 기계를 써서 막 이렇게 넣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방부제 없는 생리식염수 한 통을 사서 조그만 시럽병에 따라 놨다가 그냥 코 속에 한 방울, 두 방울, 우리 이제 눈이 뻑뻑할 때 넣는 인공 눈물 있죠? 우리 인공 눈물 눈에다 넣듯이 그렇게 코에다가 식염수를 한두 방울 그냥 떨어뜨려 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감기약 중에서 기침 억제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감기약이 있어요. 우리 뭐 종합 감기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의 감기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코데인 같은 뇌에 있는 그 기침 중추를 억제해서 기침 자체가 안 나오게 하는 기침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모세기관지염에 있어 가지고는 기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속에 가래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가래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올라와서 입 밖으로 내뱉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든지 뱉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삼기 있죠. 그래서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서 소화기 쪽으로 가서 이제 대변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침을 억제해버리면 가래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해야만 가래가 빨리 배출이 되고 또 이 염증도 빨리 가라앉을 텐데 가래가 배출되지 않고 거기에 정체돼 있으면 질병을 앓는 기간도 오래되고 또 폐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중에 기침 억제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먹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열이 난다면 해열제를 써야 되겠죠. 보통 이제 38.5도 이상 되면 해열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너무 먹지 못하고 열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몸 밖으로 나가면서 보충이 안 되면 탈수가 와가지고 더 이제 애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탈수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평소보다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가래가 뻑뻑한 채로 있으면 배출이 잘 안 돼요. 가래가 이제 좀 묽어져서 막 이렇게 그냥 물처럼 이렇게 흐를 정도의 어떤 점도가 되어야 우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쉽게 이제 기관지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찐득한 가래는 기관지 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찐득한 가래를 묽게 만들려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 피 속에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물이 다시 기관지 쪽으로 가서 점액을 좀 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평소하고 같은 양을 식사 시간에 먹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애는 먹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그 양을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양을 줄여서 소량씩 먹이되 좀 자주 먹는 횟수를 좀 늘리는 거죠. 하루에 3번 먹는 아이를 뭐 6번, 뭐 8번 이렇게 먹이더라도 소량씩 자주 먹여서 먹는 양이 부족해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집에 네뷸라이저를 두고 네뷸라이저 치료를 집에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약제를 기관지에 직접 넣어주면서 증상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감염증은 네뷸라이저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관지 천식에 쓰는 약들이 뭡니까? 기관지 확장제나 아니면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기관지 천식은 기관지에 있는 근육이 일단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지가 일단 좁아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가래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은 이 수축된 기관지를 넓혀줄 수 있고 또 스테로이드를 써서 이 기관지에 생기는 염증을 이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런 감염증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오히려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스테로이드는 바이러스에 의한 모세기관지염 때는 쓰면 안 된단 말이죠. 또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 점막이 붓고 가래가 끼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모세기관지가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기관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가래가 생기고 기관지 점막이 붓고 해서 좁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지 확장제를 이렇게 흡입을 한다고 해서 그 기관지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식에 쓰는 그런 기관지 약제들이 이 모세기관지염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네뷸라이저 치료라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워낙 약을 쓸 만한 게 별로 없고 또 이제 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대부분 병원들에서 많이 이렇게 처방을 해서 주죠. 근데 사실상 의학적으로는 이런 네뷸라이저 치료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은 모세기관지염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없으니까 다 이제 증상 완화 치료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뭐 등등 마스크 쓰기. 코로나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예방법들이 모세기관지염이든 감기든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지 않도록 떨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영아기에 이 RS 바이러스나 뭐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모세기관지염이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영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호흡기 감염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린이나 성인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뭐 큰애 또는 뭐 애아빠 아니면 엄마가 감기 증상이 있다. 그냥 단순한 감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아이나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이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RS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그냥 감기 증상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단순한 감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 그 감기가 RS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어린 아기에게 RS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어린 아기는 감기가 아니라 모세기관지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감기 증상이라도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어린 아이한테는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걸린 어른이나 큰 아이가 마스크를 꼭 하고 손을 항상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형제가 있는 집을 보면 큰애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려왔어요. 그러면은 큰애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뭐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더 막 평소 이뻐하지도 않던 동생한테 더 가가지고 뭔가 병을 옮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이제 경쟁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게 뭐 나쁘다거나 그게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큰애들은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큰아이가 뭐 감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감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절대 어린 동생 근처에는 못 가게 처음부터 교육을 딱 시키고 감시를 항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격리를 해서 지내긴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애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로도 있지만 또 다른 경로가 예를 들어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손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침하면서 튀었던 그런 물건을 만진다든지 하면서 손에 또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손으로 다른 장난감을 만지거나 또 뭐 문고리를 만지거나 다른 이제 가구를 만지면서 거기에 또 바이러스를 묻혀 놓겠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아이가 그 이제 장난감이나 문고리를 만지고 이 바이러스 묻은 손으로 다시 얼굴을 이렇게 가면 이 호흡기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근처에 있다가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흔한 경우는 이 손을 통해서 물건을 만진 다음에 얼굴을 만지고 하면서
감염이 되는 그런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손 씻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담배 피는 어른이 집안에 있는 경우, 요즘 이제 웬만큼 다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아이 앞에서 담배 피는 어른들은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이 그 2차 흡연인데 3차 간접 흡연도 있어요. 뭐냐 하면 어른이 애 앞에서 담배 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요. 그래도 그 어른의 머리카락, 피부, 옷에는 그 담배 입자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게 집에 들어와서 공간에 있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입자들이 또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 공간 내에 또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가 들이마시게 되죠. 3차 간접 흡연도 또한 아이들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다음날 다시 외출을 할 때까지는 절대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거나 출근을 해서 이제 낮에 밖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다가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고 양치까지 완전히 끝내고 되도록이면 샤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가는 것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위험군들 있잖아요.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이 떨어졌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병원에 가서 RS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 시즌에 이 예방 치료를 받아서 아예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모든 아이들한테 이런 예방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 치료가 굉장히 고가의 치료고 그렇게 모든 아이들한테 그 치료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할 수는 없는 치료고 걸리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이런 고위험군들한테만 지금 예방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